이야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면 한 달 이내에 큰돈이 들어올 수 있게 기도 올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2025년 10월 때 아닌 가을 태풍 장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서해 끝자락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무인도 무영도. 거센 파도가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섬을 집어삼킬 듯 들이치는 가운데 위태롭게 흔들리는 낚싯배 한 척이 선착장에 닿습니다. 이 배에 탄 10명의 승객들. 그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상위 0.1%라고 자부하는 혹은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의 옷은 비바람에 젖어 엉망이 되었지만 손목에 감긴 명품 시계와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거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발신인 불명.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제안.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후원금, 누군가에게는 정계 진출의 기회, 또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묻어주고 싶은 과거의 비밀을 믿기로 한 달콤한 덫이었습니다. 선착장에 내린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바람 속에 우뚝 솟은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4층짜리 초호화 펜트하우스만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두굽이 지늘게 빠지자 일행 중 가장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를 높입니다. 구독자 300만을 거느린 뷰티 유튜버이자 온갖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괴롭혀온 셀럽 박미주입니다. 아 진짜? 내 에르메스. 야 거기 아저씨. 짐 좀 빨리빨리 못 내려요? 내가 이따위 똥배 타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에 낚싯배 선장은 아무 대꾸 없이 짐을 던져놓고는 도망치듯 배를 돌려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마치 이 섬에 1초라도 더 머물렀다가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후한 인상의 노신사, 전직 대법관 김석훈이 혀를 차며 중얼거립니다.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품위가 없어서 원. 그런데 주최 측은 왜 마중을 안 나오는 겁니까? 감히 내가 누구라고. 김석훈. 평생을 법대 위에서 군림하며 돈 냄새가 나는 판결문만 써왔던 그는 자신이 여전히 법 위의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불안한 눈빛으로 손톱을 물어뜯는 청년이 서 있습니다. 강남의 유명 사설 도박판을 운영하며 수백억을 챙긴 조폭 출신 사업가 최태수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섬에서 풍기는 냄새가 돈 냄새가 아니라 피 냄새라는 것을요. 형님들 분위기가 영쎄한데요. 휴대폰도 먹통이고. 이거 진짜 초대받은 거 맞습니까? 왠지 덫에 걸린 쥐새끼가 된 기분인데. 덫.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나머지들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저 멀리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자동으로 열립니다. 마치 어서 들어오라고 지옥의 입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손짓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바람을 피해 그들은 서둘러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곳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거실 한가운데에는 최고급 만찬이 차려져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기묘한 모양의 자개 인형 10개가 나란히 놓여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스산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동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하지만 이 상황에서 들리는 그 노래는 순수함이 아닌 섬뜩한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10명의 죄인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자 음악이 뚝 끊기고 정막이 감돕니다. 그리고 거실 천장에 매달린 검은 스피커에서 감정 없는 기계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인 여러분.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기계적인 음성이 거실의 정막을 찢고 나왔지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짓궂은 이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캐비어와 트러플이 올라간 화려한 요리들이 김을 내뿜고 있었고 최고급 와인이 잔마다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다음 문장이 그들의 미소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김석훈. 당신은 2018년 5월 재벌 3세 뺑소니 사망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 대가로 강남의 빌딩 한 채를 차명으로 받았으며 피해자 유가족이 법원 앞에서 분신할 때도 당신은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전직 대법관 김석훈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핏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당황한 그가 헛기침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뭐야? 어떤 미친놈이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당장 주인 나오라고 해. 하지만 스피커 속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건조한,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AI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죄명들을 읊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미주. 당신은 2024년 2월 경쟁 유튜버를 매장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작된 녹취록을 방송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당신은 그 논란으로 조회수 500만을 기록하며 수익을 챙겼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박미주의 시신 위로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우아했던 만찬장은 순식간에 도살장 같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며 의자를 넘어뜨렸고 누군가는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의사 이명환이 떨리는 손으로 박미주의 목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그리고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었어. 즉사야. 그의 한마디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 조폭 출신 사업가 최태수가 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돌팔이 새끼야. 네가 확인해봐. 방금 뭐 마셨어? 네가 따라준 술 마시고 죽은 거 아니야. 이명환은 거세게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술이 아니야. 냄새 못 맡았어? 아까 그 웰컴 드링크에서 났던 냄새. 청산가리야. 누군가 컵에 미리 독을 발라놨다고. 독살.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단순한 사고나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명확한 사리를 가지고 이들 중 한 명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입시 코디네이터 강윤희가 비명을 지르며 벽난로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좀 봐요. 인형이. 사람들의 시선이 벽난로 위로 쏠렸습니다. 10개였던 자개 인형. 그중 맨 끝에 있던 인형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마치 박미주의 운명을 예고라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직 대법관 김석훈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다들 진정해. 이건 함정이야. 누군가 이 안에 숨어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 배를 다시 불러.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스마트폰의 안테나는 모두 서비스 불가 지역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간 건설사 대표가 비에 젖은 생쥐꼴로 돌아와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배가 없어졌어요. 선장이 배를 돌리자마자 바로 떠나버렸다고요. 파도가 너무 높아서 보트는 띄울 수도 없고 우린 갇혔어. 이 빌어먹을 섬에 완전히 갇혔다고. 쾅! 그 말과 동시에 거대한 천둥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뒤흔들었습니다. 정전이 되며 실내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별장이 아니라 도망칠 곳 없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처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뷰티 유튜버 박미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명품 백을 끌어안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이야. 그건 제보받은 대로 방송한 것뿐이라고. 누가 내 뒷조사했어? 너야? 그녀가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곳에는 초조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고 있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이명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AI의 다음 타깃은 바로 그였습니다. 피고인 이명환. 당신은 2022년 수술실 CCTV를 끄고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켰습니다. 마취 중 심정지가 온 환자를 방치하여 뇌사 상태에 빠뜨렸고 진료 기록을 조작해 사고를 은폐했습니다. 당신의 메스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흉기였습니다. 식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상한 척하던 가면은 벗겨졌고 서로를 향한 의심과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건설사 대표, 입시 코디네이터, 부패 경찰. 그들 모두가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추악한 비밀들이 하나둘씩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그들은 부정했고 분노했고 결국에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쾅 하고 울리자 전등이 잠시 깜빡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입시 코디네이터 강윤이었습니다. 일단 진정해요, 우리. 누군가 우릴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예요. 다들 진정하고 목부터 좀 축이자고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홀린 듯 다시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는 목을 타들어가게 만들었으니까요. 특히 가장 흥분했던 유튜버 박미주는 식탁 위에 놓인 웰컴 드링크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래, 돈 때문이겠지. 얼마면 돼?
내가 준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박미주는 신경질적으로 빈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경쾌하지 못했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목을 쥐어뜯으며 캑캑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숨이 안. 그녀의 입가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식탁 위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벽난로 위 10개의 자개 인형 중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며 희미한 조명이 들어왔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미주의 시신을 임시로 빈 방에 옮겨두었습니다. 차가운 시신을 덮은 흰 천을 보며 남은 9명의 사람들은 서로를 늑대처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우리 중 한 명이 박미주를 죽인 거야. 누군가 내뱉은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지옥도. 대법관 김석훈은 자신의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물 한 모금도 함부로 마시지 마라.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굵어졌고 파도 소리는 성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벽을 때렸습니다. 각자의 방에 틀어박힌 사람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의자를 받쳐놓고 손에는 촛대나 골프채 같은 흉기를 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유일하게 잠을 청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사 이명환이었습니다. 그는 박미주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과 자신이 지목당했다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자신이 처방한 강력한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젠장. 잠이라도 자야 해. 안 그러면 미쳐버릴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알약 2알을 입에 털어넣고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약 기운이 돌자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잠속으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폭풍우는 여전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사람들은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 이명환이었습니다. 이 원장 이 사람 왜 안 나와? 설마 도망간 거 아니야? 조폭 최태수가 이명환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어이, 이 원장. 나와봐. 자는 척하지 말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최태수가 어깨로 문을 쾅 들이받자 잠금 장치가 부서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평온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이명환은 세상 모르고 자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곧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토사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죽었어. 이번엔 뭐야? 협탁 위에는 텅 빈 수면제 통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오디오를 켰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섬뜩한 동요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10꼬마 병정이 밥 먹으러 갔네 하나가 목이 막혀 9이 남았네 9꼬마 병정이 밤늦게까지 놀았네 하나가 늦잠을 자서 8이 남았네. 가사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사람들은 소름이 끼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벽난로 위. 오늘 아침 자개 인형은 8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명환의 시신을 수습하고 거실로 돌아온 8명의 생존자들. 그들의 눈빛은 이제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포는 곧 분노로 그리고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직 대법관 김석훈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부터 서로의 짐을 검사하겠소. 독약이든 흉기든 범인이라면 증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반발은 거셌습니다. 특히 뇌물 혐의로 이곳에 온 부패경찰 간부 박동철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영장 있어요? 대법관 옷 벗은 지가 언젠데 여기서 판사 노름입니까? 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 하지만 쪽수가 밀렸습니다. 조폭 최태수가 험악한 표정으로 박동철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억지로 가방을 뒤집자 와르르 쏟아진 물건들 사이에서 묵직한 쇳덩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38구경 리볼버 권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태수가 눈을 번뜩이며 권총을 집어들고 박동철의 머리를 겨눴습니다. 이 짭새 새끼 이럴 줄 알았어. 네가 범인이지? 네가 이거 믿고 설친 거 아니야. 박동철은 억울함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미친 소리 마. 난 경찰이야. 호신용으로 가져온 거라고. 그리고 생각해봐.
내가 범인이면 총으로 쏴 죽이지 왜 귀찮게 독약을 쓰고 수면제를 먹이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이성은 사치였습니다. 입시 코디네이터 강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경찰이니까. 증거 안 남기려고 그랬겠죠. 당신 아까 그 유튜버 죽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갔잖아. 확인하는 척하면서 동약병 치운 거 아니에요? 마녀 사냥. 누군가 한 명을 제물로 삼아야만 나머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 그들은 박동철을 범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박동철의 손발을 커튼줄로 묶어 창고에 가둬버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거 풀어. 내가 아니라고. 진짜 범인은 지금 웃고 있을 거야. 너네 다 죽을 거라고. 박동철의 절규가 닫힌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두고 돌아선 사람들의 표정은 개운치 않았습니다. 정말 그가 범인일까? 아니면 우리 중 누군가가 무고한 사람을 가두고 미소 짓고 있는 걸까? 그때 조폭 최태수가 권총을 자신의 허리춤에 꽂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뭐 어쨌든 잘 됐네. 이제 이 총은 내 거니까. 꼬우면 덤비든가. 가장 위험한 무기가 가장 위험한 놈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7명. 하지만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권총을 손에 넣은 조폭 최태수는 이제 이 섬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감시했습니다. 화장실도 내 허락받고 가. 뭉쳐 있어야 산다니까? 하지만 그 자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겠다며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물론 만약을 대비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담배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시야가 흐릿한 빛 속 저 멀리 절벽 아래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문을 잠갔는데 최태수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며 총을 뽑으려 했습니다. 누구야? 하지만 그의 손은 총에 닿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둔탁한 무언가가 그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퍽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그의 거구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쓰러진 자리 옆으로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피. 범인은 쓰러진 최태수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도축하듯 확인 사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들어올려 난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 하지만 바람 소리겠거니 하며 무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최태수가 돌아오지 않자 건설사 대표가 용기를 내어 테라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테라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난간 한쪽이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 핏자국만이 흥건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 갯바위 위에 꺾인 인형처럼 늘어진 최태수의 시신이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의 오디오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저절로 켜졌습니다. 8 꼬마 병정이 여행을 떠났네 하나가 적이 남아서 7이 되었네 7 꼬마 병정이 장작을 팼네 하나가 자기를 쳐서 6이 되었네. 소름 끼치는 노랫소리에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벽난로를 확인했습니다. 7개여야 할 자개 인형. 하지만 누군가 망치로 내려친 듯 인형 하나가 처참하게 으깨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형은 6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최태수마저 죽었습니다. 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힘으로도 머리로도 이 보이지 않는 살인마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조폭 최태수의 시신이 파도 속으로 사라진 뒤 남은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창고로 향했습니다. 최태수가 죽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권총. 그게 사라졌다면 범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가 의심해서 가둬버린 경찰 간부 박동철. 그는 정말 범인일까 아니면 또 다른 희생양일까? 건설사 대표 장 씨가 도끼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그 뒤를 전직 대법관 김석훈과 입시 코디네이터 강윤희가 따랐습니다. 어이, 박경정. 안에 있어? 대답 좀 해봐. 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묶어놓았던 밧줄 매듭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풀고 나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꺼봐요. 밧줄이 그대로잖아요. 안에서 못 나와요. 그럼 범인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있다는 건데. 강윤희의 말끝이 흐려질 때 김석훈이 지팡이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열어봅시다. 총이 저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 장 대표가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고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어두운 창고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비춘 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의자에 묶여있던 박동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흥건한 피바다였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묶여있잖아. 묶여있는데 어떻게 죽어? 사람들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동철의 뒤통수는 무언가 예리한 흉기에 의해 끔찍하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마치 장작을 패듯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말입니다. 그때 오디오에서 경쾌해서 더 소름 끼치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7꼬마 병정이 장작을 패고 있었네. 하나가 두 동강 나서 6이 되었네. 가사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묶인 채 도살당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였습니다. 창고에는 창문도 없었고 유일한 출입구인 문은 밖에서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매듭을 풀고 들어가서 죽이고 다시 나와서 똑같이 매듭을 묶었다고. 아니면 우리가 그를 가두기 전에 이미 이 안에 숨어 있었던 건가? 보이지 않는 살인마가 벽을 통과하는 유령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옆에 서 있는 동료가 사람이 아닌 악마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 명이 줄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존자는 6명. 그들은 거실에 모여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육원 원장 이수녀는 구석에서 십자가를 쥐고 미친 듯이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위해. 그녀의 중얼거림을 듣던 사모펀드 매니저 정 씨가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거룩하신 원장님. 아이들을 위한다는 분이 후원금 횡령해서 땅 투기하셨어? 당신이 굶긴 애들이 몇 명인데 여기서 성녀 코스프레야? 시끄러우니까 입 좀 다물어. 뭐라고요? 당신 같은 돈벌레가 감히 나한테.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고성이 오가는 사이 갑자기 정전이 되며 실내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깍! 불 켜! 누구야? 움직이지 마!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건설사 대표 장 씨가 라이터를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사람들의 얼굴이 유령처럼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명이 없었습니다. 이수녀. 이수녀 어디 갔어? 방금까지 기도를 올리던 보육원 원장 이수녀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공포에 질린 채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멀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 뒤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는 듯이 평온한 얼굴. 하지만 그녀의 목덜미에는 끔찍한 것이 꽂혀 있었습니다. 죽은 의사 이명환의 가방에서 사라졌던 가느다란 주사기였습니다. 벌침. 동요 속의 벌은 바로 이 주사 바늘이었습니다. 오디오는 기다렸다는 듯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6꼬마 병정이 벌통을 건드렸네. 하나가 벌에 쏘여서 5이 되었네. 주사기 안의 정체불명의 액체는 이미 그녀의 혈관을 타고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위선적인 기도를 올리던 그녀는 자신의 죄명처럼 아이들에게 꽂았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받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은 5명의 사람들은 소파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다. 살인마는 지금 우리 바로 옆에서 숨을 쉬고 있다. 어쩌면 지금 내 손을 잡고 떨고 있는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 벽난로 위의 자개 인형은 이제 5개. 정확히 절반이 죽었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5명의 눈빛에서 인간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살이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비명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여전했고 거실에는 5명의 생존자만이 남았습니다. 전직 대법관 김석훈, 입시 코디네이터 강윤희, 건설사 대표 장 씨, 사모펀드 매니저 정 씨. 그리고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김석훈 대법관의 뒤만 지키던 수행비서 서비서. 이제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법정의 선 죄인들 같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펀드 매니저 정 씨였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공포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대법관 나리. 당신 비서가 범인 아니야? 저 자식 아까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 칼솜씨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정 씨가 서 비서를 손가락질하자 건설사 대표 장 씨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생각해보니 저놈 최태수 떨어질 때 어디 있었어?
덩치도 좋고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겠어. 순식간에 서 비서를 향한 인민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5 꼬마 병정이 법률 공부를 했네. 동요 가사처럼 그들은 서로를 심판대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몰린 서 비서가 억울하다는 듯 입을 때려는 순간 정 씨가 식칼을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저놈 묶어. 박동철 꼴 나기 싫으면 빨리 묶으라고. 하지만 그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 씨가 서 비서를 위협하며 뒷걸음질 치던 그곳은 주방 옆에 위치한 대형 식자재 창고 앞이었습니다. 그는 식칼을 휘두르며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웃기지 마. 난 너희들 못 믿어. 여기 있는 음식이랑 물은 다 내가 관리할 거야. 가까이 오면 다 찔러버린다. 그는 밖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식량을 독점하기 위해 스스로 감옥을 택했습니다. 그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쳤습니다. 난 여기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야. 니들은 밖에서 굶어 죽든 서로 죽이든 맘대로 해. 철커덕. 육중한 철문이 잠겼습니다. 남은 4사람은 허탈한 표정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 갇힌 자. 재판 정첸서리에 갇힌 꼬마 병정. 잠시 후 창고 안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문이 왜 안 열려? 야, 밖에서 잠갔어? 문 열어. 이거 안 열린다고. 단순한 잠김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안에 공조 시스템이 멈추고 어디선가 매캐한 가스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음 설계된 두꺼운 문 너머로 정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살려줘. 숨이 막혀.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돈 줄게. 내 전 재산 다 줄게. 밖의 사람들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전자도어록은 이미 먹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고 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와 처절한 애원 소리가 점차 잦아드는 것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5 꼬마 병정이 법률 공부를 했네. 하나가 재판을 받아서 내시되었네. 오디오가 잔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탐욕스러운 금융 범죄자는 자신의 탐욕이 만든 금고 안에서 돈다발 대신 가스를 마시며 질식해 죽었습니다. 벽난로 위의 인형은 이제 넷. 산자는 넷. 정 씨의 죽음은 남은 4사람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가장 이성적이었던 대법관 김석훈마저 이제는 헛것을 보는 듯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판결문을 써야 해. 저놈들은 다 유죄야. 입시 코디네이터 강윤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미친 사람처럼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서 비서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건설사 대표장 씨였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힘으로라도 이 섬을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순 없어. 배를 만들든 뗏목을 엮든 나가야 해. 그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요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꼬마 병정이 바다로 나갔네. 훈제 청어가 꿀꺽 삼켜서 셋이 되었네. 훈제 청어 레드 헤링. 사냥개들의 냄새를 교란시키는 속임수. 장 씨는 절벽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험한 파도 너머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배다. 배가 지나간다. 여기요. 사람 살려.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절벽 아래 갯바위로 내려갔습니다. 구조 신호라고 확신했습니다. 저 불빛만 잡으면 살 수 있다. 그는 미끄러운 바위를 기어 내려가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불빛의 정체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갯바위 틈에 끼워놓은 방수 랜턴 하나가 애처롭게 깜빡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속았어. 함정이야. 그가 깨달은 순간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는 장 씨의 비명을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저항할 새도 없이 검푸른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저태간 창밖을 내다보던 서 비서가 낮게 은조렸습니다. 장 대표님이 사라졌습니다. 강윤희가 비명을 지르며 창가로 달려들었습니다. 절벽 아래는 시커먼 파도뿐 장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도가 물러간 자리에 그가 입고 있던 찢어진 우비 조각만이 붉은 청어처럼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꼬마 병정이 바다로 나갔네. 훈제 청어에 속아서 셋이 되었네. 이제 남은 사람은 셋. 늙고 병든 대법관. 신경쇠약에 걸린 여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건장한 비서. 거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셋 중 범인이 있다. 아니면 범인은 이미 죽은 척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벽난로 위에 인형 넷 중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장 대표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후 남은 셋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대법관 김석훈,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무는 입시 코디네이터 강윤희, 그리고 무거운 침묵을 지키는 서비서. 김석훈이 서비서를 노려보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서비서, 자네 뭐 하는 건가? 장 대표가 사라졌잖아. 나가서 찾아봐야 할 거 아닌가? 서비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복종하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그만하시죠. 장 대표님은 죽었습니다. 나가면 우리도 죽습니다. 뭐야?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내가 범인이지? 내가 힘으로 다 죽인 거잖아. 김석훈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서 비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노인의 힘은 건장한 경호원 출신 비서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 비서는 가볍게 지팡이를 막아내고 김석훈을 밀쳤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범인은 이 안에 없습니다. 어딘가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2층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 신경이 곤두선 셋은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가 있어? 2층에 누가 있다고? 서 비서가 결심한 듯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 꼼짝 말고 계십시오. 그는 곰처럼 우직하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본능이었습니다. 2층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발소리가 멈춘 곳은 복도 끝, 커다란 대리석 조각상들이 전시된 실내 정원이었습니다. 동물원처럼 꾸며진 그곳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나오지 않으면 찌른다. 서 비서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밑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낚싯줄이었습니다. 누군가 정교하게 설치해둔 트랩. 그 줄은 전시장 입구에 세워져 있던 2m짜리 거대한 대리석 공 조각상의 받침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르릉, 쾅. 비명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육중한 조각상이 서 비서의 위로 그대로 덮쳤습니다. 마치 곰이 그를 와락 껴안 듯이 조각상은 그를 바닥으로 짓눌러 버렸습니다. 1층에 있던 김석훈과 강윤희는 건물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에 귀를 막았습니다. 잠시 후 오디오가 첫 번째 심판을 알렸습니다. 새 꼬마 병정이 동물원을 걷고 있었네. 큰 곰이 껴안아서 둘이 되었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수호자 서 비서는 그렇게 돌곰의 품에 안겨 으스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늙은 노인과 미쳐가는 여자뿐. 벽난로 위의 인형은 단 2개. 서 비서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강윤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김석훈에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야. 내가 시켰지? 내가 서 비서 올려보냈잖아. 함정인 거 알고 보낸 거지. 김석훈은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닥쳐. 나도 피해자야. 이제 우리 둘뿐이라고. 힘을 합쳐야 산단 말이다. 웃기지 마. 너 같은 늙은이한테 죽을 순 없어. 난 살 거야. 살아서 우리 딸 의대 가는 거 봐야 한다고. 강윤희는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조명탄 발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장 대표가 창고를 뒤지다 찾아낸 유일한 구조 신호 장비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펜트하우스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거기서. 위험해. 김석훈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저 옥상에 올라가서 이 조명탄을 쏘아 올려 구조대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빛, 태양이었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거센 태풍이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녀는 난간으로 기어가 하늘을 향해 발사기를 겨눴습니다. 제발, 제발 누구라도 봐줘. 하지만 그녀는 간과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의 옥상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대형 서치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태풍으로 인해 전선들이 끊어져 빗물 고인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는 것을요. 그녀가 발사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강렬한 섬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발이 끊어진 고압 전선을 밟았습니다. 지지직, 쾅. 발사된 조명탄의 불꽃과 바닥에서 튀어오른 푸른 전기 스파크가 뒤엉켰습니다. 비명은 짧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순식간에 불길과 전류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태양 속에 던져진 것처럼 그녀는 강렬한 빛 속에서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뒤늦게 옥상 입구에 도착한 김석훈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너머로 오디오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두 꼬마 병정이 햇볕을 쬐고 있었네. 하나가 홀라당 타버려서 하나가 되었네. 바닥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옥상에는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김석훈, 단 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텅 빈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자개 인형 하나만이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은 바로 김석훈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펜트하우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전직 대법관 김석훈. 그는 이제 이 섬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이 끔찍한 게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겼어. 내가 살아남았다고. 이 천박한 것들아, 감히 나를 심판해?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죽은 박미주가 남기고 간 최고급 콘약을 병째에 들이켰습니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흐르자 공포가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을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방음 설계.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그의 고막을 찢을 듯이 압박해왔습니다. 그는 문득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떠들고 싸우고 비명을 지르던 9명의 사람들. 그들의 빈 의자가 마치 유령처럼 그를 둘러싸고 앉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뭘 봐? 왜 그렇게 쳐다봐? 죽은 건 너희들이야. 난 죄가 없다고. 나는 법대로 판결했을 뿐이야. 그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마른 목소리뿐. 그때 찌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부서진 줄 알았던 오디오 스피커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한 꼬마 병정이 혼자 남았네. 김석훈은 비명을 지르며 콘약병을 스피커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스피커가 박살났지만 기계적인 노랫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천장의 비상방송 스피커, 복도의 안내 스피커, 집안의 모든 스피커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꼬마 병정이 혼자 남았네. 한 꼬마 병정이 혼자 남았네. 집 전체가 그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를 막고 2층 침실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광기에 젖은 노인의 얼굴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김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침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그가 입고 왔던 최고급 양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출근할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천장 중앙에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 그 아래에 낯선 물건 하나가 대롱거리고 있었습니다. 밧줄이었습니다. 끝이 둥글게 매듭 지어진 완벽한 교수형 밧줄로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의자가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들어와서? 그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는 갇혔습니다. 이 방은 이제 침실이 아니라 사형 집행장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꼬마 병정이 혼자 남았네. 목을 메고 죽어서 아무도 없게 되었네. 목소리가 뚝 끊기고 이번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김석훈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과거 그가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던 바로 그 목소리 녹음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이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을 선고한다. 환청인가? 아니면 진짜 방송인가? 김석훈의 이성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죄책감, 공포, 그리고 피로. 그는 문득 저 밧줄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에 목을 넣으면 이 끔찍한 공포도 시끄러운 노랫소리도 죄책감도 모두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판결은 내려졌어. 내가 집행해야 해. 내가 대법관이니까. 그는 홀린 듯이 의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이 밧줄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단단한 감촉. 그는 밧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마치 넥타이를 매듯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의자 위에 선 김석훈의 눈에 펜트하우스의 전경이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법대 위에서 내려다보며 살았던 인생. 하지만 지금 그가 서 있는 높이는 고작 의자 하나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밑에는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뇌리에 지난 40년의 재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을 받고 풀어준 재벌 2세, 정치적 야망 때문에 유죄로 만든 힘없는 노동자, 그의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밧줄에 매듭마다 맺혀 그를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는 뒤늦게 오열하며 밧줄을 풀려 했습니다. 생존 본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땀에 젖은 손은 미끄러웠고 공포로 굳은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벅.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문 앞으로 다가오는 구두 소리. 죽은 사람은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밖에 있는 건 누구란 말인가? 서비서? 아니야, 죽었어. 강윤희? 탔잖아. 그럼 누구야?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잠겨있던 문이 밖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는 죽음보다 더했습니다. 살인마와 마주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 극도의 공포가 그의 다리에 힘을 풀게 만들었습니다. 에이 씨발. 다 꺼져. 김석훈은 비명과 함께 자신의 발로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덜컹. 의자가 넘어지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팽팽해진 밧줄이 샹들리에를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부드득. 경추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전직 대법관의 몸이 허공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버둥이 멈출 때까지 열린 문틈으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석훈의 시신이 시계추처럼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방 안은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완벽한 결말. 10명의 꼬마 병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요? 잠시 후 활짝 열려있던 방문으로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 손에는 하얀 의료용 장갑을 낀 남자. 그는 흔들리는 김석훈의 시신을 무감각한 표정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판사님, 집행이 너무 빨랐네요. 마지막 변론 기회는 드리려 했는데. 남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에 묻은 보라색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그는 바로 네 번째 희생자 의사 이명환이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먹었던 약은 수면제가 아니라 복어 독에서 추출한 특수 약물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심장을 멈추고 가사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약.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느꼈던 차가운 체온과 멈춘 맥박은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이명환은 바닥에 쓰러진 의자를 바로 세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의사 생활 20년에 배운 거라곤 사람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은 척하는 법뿐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그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시신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면허 취소 판결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억울하다고 했잖아. 그 수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병원장이 시킨 거라고. 근데 당신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 병원장 변호사 말만 들었지. 이명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 섬이라는 수술대 위에서 썩어 빠진 환부들을 하나씩 도려내는 대수술을 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석훈의 시신 주머니를 뒤져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유유히 이 섬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방문을 나서려는 순간 등 뒤의 옷장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명환은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연기와 트릭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그는 옷장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아마도 겁에 질린 쥐새끼 한 마리 혹은 죽은 줄 알았던 장 대표가 숨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독이 든 주사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나와서 엔딩을 장식해 주시지. 벌컥. 옷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명환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옷장 안에 서 있는 남자는 겁에 질린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 그리고 이명환의 미간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는 38구경 리볼버의 차가운 총구. 곰 조각상에 깔려 죽은 줄 알았던 서 비서였습니다. 그의 슈트에는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서 비서? 내가 어떻게 해? 곰한테 깔려서. 서 비서는 대답 대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190cm의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이명환을 압도했습니다. 조각상은 제가 직접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어두운 복도, 낚싯줄 트릭, 쿵 하는 소리.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당신이 죽은 척 연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명환이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약을 먹고 범인 행세를 하는 걸 다 보고 있었다고. 서 비서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인 행세?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범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청소 도구였을 뿐입니다. 서 비서의 차가운 눈빛이 이명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도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 계획한 거야. 저 쓰레기들 심판하려고 내가 짠 판이라고. 이명환이 악을 쓰며 주사기를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서 비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총구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당신은 복수심에 불타서 날뛰었지만 이 판을 깐 건 우리입니다. 저 밖의 세상에는 당신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돈을 모았고 의뢰를 했습니다. 법으로 안 되는 놈들 끼리끼리 모아서 지옥을 보여달라고. 서 비서는 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당신 이명환 원장도 타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프로필을 보니 이용 가치가 있더군요. 의료 지식, 사이코패스 성향,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증오. 그래서 당신이 웰컴 드링크에 독을 탈 수 있게 독극물을 방치해뒀고 당신이 가사 상태 빠지는 약을 구할 수 있게 묵인했습니다. 서 비서가 연기를 이명환의 얼굴에 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덕분에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편하게 왔습니다. 박미주, 최태수, 강윤희. 다 당신이 바람잡고 당신이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죽게 만든 겁니다. 나는 그저 일이 틀어지지 않게 감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권총 한 자루 챙기고 가끔 조각상 같은 걸로 쇼를 보여주며 긴장감만 유지하면 됐으니까요. 이명환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이 섬의 지배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꼭두각시 춤을 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살려줘. 당신네 의뢰인들이 원하는 건 정의 구현 아니야? 난 심판을 집행한 집행관이라고. 정의? 서 비서가 비웃으며 권총의 공이치기를 당겼습니다. 철컥.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냥 비즈니스지. 의뢰 내용은 전원 사망입니다. 생존자가 있으면 입금이 안 되거든요. 살려줘. 돈 줄게. 내가 숨겨둔 비트코인 지갑이. 탕. 단 한 발. 묵직한 총성이 펜트하우스의 침실을 울렸습니다. 이명환의 이마에 검붉은 구멍이 뚫렸고 그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주사기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서 비서는 익숙한 솜씨로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명환의 시신을 끌어다가 대법관 김석훈의 시신 아래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명환의 손에 쥐어져 있던 권총을 김석훈의 시신 손에 쥐어주려다 멈칫했습니다. 아니지. 그림이 안 맞아. 그는 권총을 다시 회수하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독약 주사기를 이명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석훈 대법관의 목에 걸린 밧줄을 한번 툭 쳐서 흔들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게 갑니다. 미쳐버린 대법관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 남은 의사까지 죽인 뒤 죄책감에 목을 맸다. 아니면 의사가 다 죽이고 자살했다? 뭐가 됐든 경찰놈들이 알아서 소설 쓸 겁니다. 어차피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대한민국 경찰은 복잡한 걸 싫어하니까. 서 비서는 자신의 지문을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접니다. 청소 끝났습니다. 네, 10마리 전부 처리했습니다. 픽업배 보내십시오. 30분 뒤 절벽 아래 포인트. 그는 마지막으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만찬장. 깨진 접시와 썩어가는 음식 냄새. 그는 벽난로 위로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2개의 인형. 그는 그중 하나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념품으로.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인형 하나를 손가락으로 툭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의 한 고급 오피스텔. TV 뉴스에서는 무영도 펜트하우스 집단 변사 사건이 연일 특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정황 증거를 토대로 평소 우울증을 앓던 김석훈 전 대법관이 투자 실패 등을 비관하여 지인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시신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장면이 지나갑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남자 서 비서가 피식 웃으며 채널을 돌립니다. 화면이 바뀌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하하호호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 죽어나간 건 금방 잊힙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가십거리를 원할 뿐 진실 따위엔 관심 없으니까요. 그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입금 완료 50억 원.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잔을 들어올립니다. 그때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의 집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권선징악은 동화책에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진짜 악마는 뿔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비싼 양복을 입고 가장 맛있는 와인을 마시며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뉴스를 비웃고 있을 뿐이죠. 서 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꺼낸 자개 인형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불을 끄고 방을 나갑니다. 어둠 속 쓰레기통에 처박힌 인형의 눈이 마치 화면 밖에 당신을 응시하는 것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